작년도 10월 17일 시행했던 제3회 시험 문제 여러분 나눠드렸는데요. 좀 보시고 있는데 어떠세요? 아리까리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유가 뭐냐면 낯익어서 그렇죠. 낯설어서 그렇죠. 낯설어서. 낯익으면 괜찮은데 낯설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컴퓨터를 오래 했지만 근데 컴퓨터에 관련된 문제를 보면은 보편적으로 보던 문제는 보편적으로 제가 풀어봤던 거라든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요즘 새로 나오는 문제들 있죠. 새로 나온 유형들, 그러니까 그 신기술 이런 것들은 컴퓨터를 하는 입장에서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관심사가 저는 뭐 미용이나 패션보다는 IT 쪽 문화를 아무래도 좀 접하게 되는 게 쉽겠죠. 그래서 뭐 매체를 통해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것들도 아무래도 IT 산업에 관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눈에 또 잘 들어오긴 잘 들어옵니다. 다른 분들 입장보다는 아무래도. 예. 근데 이제 용어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예, 이건 도대체 뭘까?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멀티미디어에 관한 설명인데요. 멀티미디어에 관한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첫째, 설명이 길어. 그럼 답이야. 이상 없어요. 근데 요런 거 한번 보세요. 텍스트, 그래픽, 오디오, 정지 영상은 뭐예요? 이미지죠, 이미지. 디카로 찍은 사진 같은 거. 애니메이션, 비디오는 동영상이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게 바로 멀티미디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는 디지털 데이터예요. 아날로그가 아니라. 그리고 쌍방향성이라 그랬어요. 대용량성이라 그랬고요. 예. 또 비선형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압축하고 압축을 복원하는 기술에 따라서 근데 어차피 뭐 그런 기술은 많이 개발되어 있는 입장이니까. 자, 이 문제에서는 답은 두 번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계단현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계단현상이라고 말하는 거는 알리어싱이라 그래요. 알리어싱. 한번 제가 볼까요? 우리 여기 보면 사진들이 있어요. 사진 샘플들이 있는데 이런 사진들을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돋보기로 확대하는 거 말고 자, 이렇게 이제 막 확대를 해요. 이게 목이죠, 목. 다시 보시면 지금 목 부분이에요. 목 부분을 제가 막 확대했는데요.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은 네모나게 움직이잖아요. 네모나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잖아요. 요것이 하나의 픽셀이에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계단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계단현상. 이런 계단현상을 최소화시키면 약간은 부드러워졌죠. 지금은 계단현상이 나타났지만 보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영어로 안티 엘리어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핑은 뭐 하는 거예요? 모핑은 그 개구리가 왕자로 변하는 거 있죠? 개구리 그림이 멋진 왕자로 이렇게 쓱 탈바꿈하는 그림 같은 거 우리 애니메이션 많이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머핑한다 그래요. A라는 이미지에서 B라는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쓱 바뀌는 현상. 뭐 디더링, 렌더링 다 이런 이제 그래픽이나 영상에 관련된 용어들인데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시험 출제 범위는 뭐냐면 멀티미디어에 관한 것 이렇게 나왔어요. 멀티미디어의 특징 이런 거. 그러면 거기에는 또 정지 영상이 있죠, 동영상이 있죠, 오디오 있죠. 오디오에는 또 종류가 뭐예요? MP3, 뭐 웨이브, 미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지 영상에는 뭐 비손실 압축 방법, 뭐 손실 압축 방법,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기법이 되는 GIF, 배경 그림이 투명하게 처리되는 뭐 GIF나 또는 뭐
PNG 이미지 같은 거. JPG는 안 되니까는. 동영상에는 또 어떤 코덱 같은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범위 말 한마디 딱 끊어놓으면은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솔직히. 자, 그 다음. 정보의 기밀성을 저해하는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는 했는데, 가로막기는 뭐예요? 내가 A에서 B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막는 거야. 뻗팅기는 거지. 나 좀 지나갈게. 아, 넌 못 지나가. 왜? 안 돼, 안 돼. 지금 여기 지금 통행 공사 중이야. 못 들어가. 비켜가. 뭐 이런 식으로 못 나가게 막는 거죠. 가로채기는 뭐 하는 겁니까? 가던 놈을 휙 낚아채는 거지. 우리 그런 거 많이 한단 말이야.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서류를 훔쳐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나온단 말이야. 소매치기. 그런데 정보를, 컴퓨터 파일이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갈 때 어떤 데이터들의 앞글자를 보면은 여기에 무슨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그런 뭐 표시가 돼 있나 보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싹싹 빼가는 거죠. 위조는 바꿔치기 하는 거고, 수정도 그런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기밀성을 저해하는 거니까는 가로채기다. 이렇게 돼 있네. 그 다음. 저작권이라고 돼, 저작권. 아, 참 어려워요. 저작권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다른 사람의 초상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일지매라는 사람이 홍길동 사진을 찍어줬어. 홍길동의 얼굴을 찍어줬어. 근데 임꺽정이 와가지고 사진이 잘생겼거든. 그러니까 그 사진을 막 도용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지매가 찍은 사진에 저작권 건드렸죠? 그 다음에 홍길동의 초상권 건드렸단 말이에요. 난리 나는 거죠. 두 사람한테 일단은 법적인 제재를 받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특히 애기들 이쁜 얼굴들 있거든. 재미난 얼굴 같은 거. 그러면 탁 찍거든. 그럼 애기 엄마가 그래요. 초상권이 있어요? 안 돼요? 그러죠. 예. 그럼 뭐런 얘기죠? 사탕을 하나 주는 거야, 애한테. 애가 잘 받아 먹었잖아요. 그럼 초상권 끝났어요. 예. 대신에 나쁜 의도로 쓰면 안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애기가 너무 이뻐서 블로그에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애기는 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 올리시면 안 되고, 알았어요. 씩 웃으면 오케이 한다는 뜻이죠. 자,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 명칭 이런 거 있죠. 저작물의 제호, 책 이름 이런 거, 신화공 이런 거 있잖아. 신화공.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 이런 신화공. 이거를 이정민이가 책을 만들어 놓고 신화공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되지. 예.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 사람의 이름은 괜찮아. 저 사람이 홍길동이야. 그러면 나도 내가 홍씨 같으면 홍길동 이래도 상관없겠지. 그러나 뭐 이런 대신에 신화공 이런 것도 우리 다른 거로 등록해 놓죠. 많더라고. 저작권 말고도 뭐가 많아요. 함부로 건들면 안 되죠. 이건 뭐예요? 고시, 공고, 훈령 이건 뭐라 그래요? 고시, 공고, 훈령. 훈령 같은 경우는 명령인데, 예를 들어서 외교통상부가 외교부인가요? 예, 외교부가 어느 대사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게 훈령을 통해서 어떤 걸 어떻게 지시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 장기간에 걸쳐서 명령을 내릴 때는 훈령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특히 법률, 대한민국 헌법, 뭐 형사법, 형법, 민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법. 이러한 법률이나 이런 거는 저작권하고 상관없어요. 국민을 위한 건데 그 저작권을 켜놓으면 안 되지. 그건 상관없는 거죠. 예. 또 하나 편곡했다 이런 거, 번역물했다 이런 거, 각색했다 이런 것들 다 저작물로 보호가 되고요.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저작권자가 살아있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공동저자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죽을 때까지, 생존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저작권자 중에 한 사람이, 그리고 죽고 나서는 70년. 죽고 나서 70년은 뭐다? 이거 저작권 없어요.
그러니까 제 지금 동영상 제작하는 내용이 저 죽고 나서 70년 지나면 이거는 저작물은 되는데 저작권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5번 데이터 형태. 데이터라는 건 뭐예요? 아날로그 데이터냐 디지털 데이터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고 디지털이 아날로그 바뀌는 하이브리드 혼합형도 있지 않습니까? 뭐 슈퍼컴퓨터는 처리 성능에 따라 분류하는 거겠지 뭐. 인터넷 주소 체계. 인터넷 주소 체계라고 하는 것은 www.naver.com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도메인인데,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 주소는 도메인 네임으로 이는 IP 주소와 주소하고 IP 주소하고 다른 거죠. 아, 이름이 고유 주소, 이게 뭐야? 도메인 주소하고 도메인 네임하고 IP 주소하고는 다른 건데 연결이 되어 있는 것 뿐이지. 그 다음에 IP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 주소를 배정받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IP 주소가 있어야 돼요. IP 주소가 없으면 못합니다, 무조건. 근데 IP 주소를 외우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메인으로 우리가 인식해서 들어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메인 이름을 치면은 해당하는 IP로 바꿔줘서 넘어가게끔 해주는 게 DNS라 그랬고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보기 중에 IP 주소 IPv4하고 IPv6 주소가 나온다 그랬어요. 세 번째. IPv6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IPv4가 모자라거든. 그리고 IP4하고 IP6은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1대1 대응이 착착 되죠. 그리고 128비트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왜 IP 주소 6을 IPv6을 왜 쓰냐면 IPv4 주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IPv6을 만드는 거고, IPv6을 만들면서 보안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네이버에 로그인하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어떻게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장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보가 저장되는 것이 쿠키예요. 쿠키라는 파일 안에 그 안에 정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쿠키가 하나가 아니죠. 네이버에 접속할 때 네이버 쿠키가 있고, 어디에 접속하면 어디 쿠키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 쿠키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이런 게 있어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홈페이지 접속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셔가지고 요런 게 있어요. 요걸 한번 볼까요? 바탕화면에 뭐가 있나? 요 밑에 보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 있는 건 아시죠? 여기서 오른쪽 누르면 In Private Browsing이라고 있어요. In Private Browsing. In Private Browsing이라고 있어요. 도구라는 메뉴로 가보시면 In Private Browsing이라고 있어요. 얘를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뜰 겁니다. 여기 In Private이라고 떠요.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도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시크릿 창이라는 게 있어요. 시크릿 창. 이 시크릿 창을 실행하면은 기본 창하고 달리 나타나거든요. 예. In Private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하고, 요거는 In Private이 아닌 일반 창이고요. 이건 일반 창이고, 요건 일반 창이에요. 요건 일반 창이고, In Private 창은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In Private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크롬 같은 경우도 여기 요렇게, 여기 무슨 뭐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있는 뭐 궤도 루팡인지 아니면 명탐정 코난인지 하여튼 그런 모자 같은 걸 쭉 눌러 쓴 이런 그림이 앞에 뜨거든요. 이 상태에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쿠키 정보가 안 남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요, 실행하게 돼서 네이버에 접속을 하거나
그리고 나서 얘를 닫았다가 다시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네이버가 그대로 아이디가 열려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시스템을 껐다 켜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물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인프라이빗이라든지 이렇게 시크릿 창을 열어 놓으시면은 전혀 쿠키 정보가 안 남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배워두면은 도움이 되겠죠. 쿠키라는 정보가 있어서 이것만 또 탈취해 가기도 해요.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이리는 좀 빠져나가죠. 플러그인은 뭐예요? 플러그인? 예전에 뭐 이렇게 방향제 같이 플러그인 꽂아서 쓰는 거 있었잖아요. 플러그인은 꽂아 쓴다는 뜻인데, 우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하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런 플래시 플레이어 같은 걸 이용해서 어떤 게 작동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플래시 플레이어를 여기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오는 플래시 플레이어를 우리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깔아두면은 편리성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 불편함도 있고요. 와이브로는 먼저 들어보셨습니까? 와이브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개발한 무선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고속철도에서도 고속철도처럼 이렇게 빠른 운송기구를 타고 다니면서도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와이브로입니다. 근데 요즘 와이브로라는 말이 쑥 들어갔을 거예요. 와이파이하고 다른 거예요. 와이파이하고 다른 겁니다. 와이브로는 돈 내고 쓰는 거고, 와이파이는 자가 인터넷이니까 내 맘대로 쓰면 되고, 누가 제공해주는 와이파이는 내가 공짜로 쓸 수 있으면 쓰고, 아니면 뭐 돈 내고 쓰는 건데, 와이브로 같은 경우도 외국에 많이 수출을 하고요. 특히 저기에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도 와이브로를 이렇게 수출해 가지고 사막에서도 인터넷이 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수출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많이 방송에서 들었었어요. 무선 인터넷입니다. 무선 통신망. 그 다음 DNS. DNS는 아까 그 몇 번 문제, 6번 문제 설명하면서 잠깐 드렸는데, 도메인 네임 서버, 도메인 네임 시스템 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도메인 네임이라는 거니까 www.naver.com 이런 거죠. 걔를 IP 주소로 바꿔야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DNS다. 자, 홍길동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나 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짜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보고 일주일 체험하기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사용하는 쉐어웨어. 그리고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 이건 상용 소프트웨어라 그러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쉐어웨어가 지금 뭐 길어봤자 한 달이죠. 체험판 기간은 한 달입니다. 아니면 어떤 거는요, 평생 쓰는 것도 있어요. 평생 쓰는데 저장이 안 돼. 뭐를 열어갖고 작업을 했는데 저장 기능이 없어. 그럼 저장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주고 사서 써라 이거죠. 그러니까 프리웨어, 쉐어웨어. 그 다음 10번 윈도우는 운영체제라고 하죠. 운영체제. 리눅스도 운영체제예요. 유닉스 운영체제고요. 유닉스는 처음에 등장했던 유닉스가 뭐였냐면요, 이랬었어요. 예전에 이제 컴퓨터가 처음 지구상에 등장하게 되면서 운영체제라는 게 개발이 돼가지고, 특히 이제 이런 거죠. 미국에 벡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벡스라는 컴퓨터 회사에서 컴퓨터를 제작을 해요. 그러면 연구소라든지 대학에서 그 컴퓨터를 구매할 때 그 컴퓨터에 맞는 운영체제를 사가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를 새로 사네? 근데 모델이 좀 달라. 벡스 11을 사야 되는데 벡스 이번에는 12를 샀어. 모델이 달라지면 운영체제가 또 달라요. 또 사야 돼. 비슷한데 기계는 비슷한 건데 달라.
그러니까 불편하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기계를 사면 상관이 없는데 모델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운영체제가 안 돌아가. 그래서 미국에 있는 벨 연구소에서 야 요거 봐라, 요거는 불편하다, 그냥 어느 컴퓨터든지 다 돌아가는 운영체제가 없을까 해서 만든 게 유닉스예요. 유닉스 하나만 사면 모든 컴퓨터 다 돌아가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지금 윈도우처럼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 윈도우 따로 있고 LG전자 윈도우 따로 있고 주연테크 윈도우 따로 있고 뭐 조립 제품도 A, B, C, D 모델에 따라 운영체제 윈도우가 다 따로따로 돼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유닉스는 그거를 깨트린 최초의 사례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제 그거를 모방한 게 바로 MS 계열의 도스가 나왔고 윈도우가 나왔었죠. 근데 비싸죠? 그래서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공짜로 쓸 수 있는 운영체제가 없을까 해서 만든 게 리눅스예요. 세 번째 리눅스는 공짜입니다. CD에 담겨져서 구매할 수도 있는데 그럼 CD값 한 2,000원만 주면 돼요. 책에 부록으로 CD가 들어있어. 그러면 그냥 부록이니까 CD값 2,000원만 아니면 뭐 책값에 포함돼서 예,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공짜로, 아니면 인터넷상에 다운로드 받아 써도 돼요. 근데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는 얘를 설치하고 나서 우리가 포토샵을 설치하고 아래 한글을 깔고 하는 그러한 운영체제가 아니라 주로 서버용으로 사용하거나 어떤 걸 개발한다든지 할 때 쓰다 보니까 보통 사용자들한테는 불편하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가 운영체제고, 그 다음에 아래 한글이다, 뭐 한컴 오피스, MS 오피스, 뭐 포토샵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영어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줄여서 어플, 줄여서 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우리말로는 응용 소프트웨어고 영어는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앱, 어플 뭐 이렇게 줄여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 별도로 설치해서 쓰는 것들을 우리는 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앱. 그 앱이라는 게 아래 한글 뭐 포토샵, 엑셀 이런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걔는 포토샵하고 한컴 오피스 두 가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컴 오피스가요 2016년 판이 새로 나왔습니다. 한컴 오피스 2016년 판이 2월 달에 새로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엑셀이고 파워포인트고 PDF 파일이고 다 열어가지고 다 편집해버려요. 엑셀도 열고 파워포인트도 열고 뭐 다 열어요. 한컴 오피스 하나만 있으면 다 작업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프로그램 하나 사면 3대까지 설치할 수 있고요. 한 4만원 정도 합니다. 사셔도 좋습니다. 제가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마이크로 컴퓨터. 마이크로 컴퓨터가 뭐예요?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탑재된 거예요. 마이크로 컴퓨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탑재된 컴퓨터. 그게 PC든 아니든, PC는 개인용 컴퓨터고요. 개인용 컴퓨터 아닌 거에도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탑재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뭐냐?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예. 제어, 그러니까 CPU가 하나의 칩으로 제작된 거. 과거에 CPU 그러면 제어장치, 연산장치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어장치 따로, 연산장치 따로 메인보드에다 꽂아서 쓰는 거였는데, 이거를 하나의 칩으로 제어와 연산을 묶어놔 버렸어요. 그걸 마이크로 프로세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텔 펜티엄 CPU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죠. 개인용 컴퓨터 PC는 100% 다 마이크로 컴퓨터예요. PC는. 근데 PC 이전에도 마이크로 컴퓨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본체 하나를 가지고 뭐 10명이 쓰거나 20명이 쓰거나 하는 그러한 컴퓨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괜찮겠죠? 본체를 하나 두고
안방, 건너방, 뭐 거실에다가 선만 연결해서 쓰는 거야. 키보드, 마우스로 모니터 갖다 놓고. 그럼 본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체가 비싸니 뭐. 본체가 뭐 보통 한 억 단위로 가거나 뭐 비싸도 뭐 싸면 하나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그런 건 나와 있어요. 본체 하나에다가 모니터, 그러니까 컴퓨터 학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컴퓨터를 하나 조립하기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좋은 거를 장만해서 4명이 쓸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판매해요, 사실은. 예. 그럼 이제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 한 세트, 그렇게 해서 4명이 본체 하나를 쓰는 셈이죠. 그렇게 쓰기도 실제로 합니다. 저도 해봤고. 근데 게임 같은 건 아니니까 어차피 아래 한글 돌리거나 인터넷 하는 건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는. 자, 마이크로 컴퓨터가 뭔지는 말씀드렸고, 그러면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데스크탑, 랩탑, 팜탑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데스크탑, 우리말로는 데스크톱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외래어 표기법이 데스크톱, 랩톱, 팜톱 이렇게 얘기하는데, 팜탑, 뭐 팜톱이라고 하는데, 예. 자, 여기서 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 스마트폰은 손바닥에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팜탑이지 뭐. 랩탑은 노트북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랩탑이라 그랬고, 데스크탑은 책상에 올려놓는 거니까 좀 부피가 큰 것들이고요. 예. 랩탑, 노트북,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어떻게? 예. 자, 12번 볼게요. 요런 문제는 참 재밌습니다. 자, 중앙처리 장치는 크게 두 가지 장치가 있어요. 제어와 연산이에요. 그러면 제어와 연산 안에 그때그때마다 레지스터라는 걸 통해서 기억을 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의 답은 연산 아니면 제어인데, 보조기억이니 캐시는 아니고, ALU가 뭐예요? 산술 논리 연산 장치니까 ALU가 이게 연산 장치겠지 뭐. 기억이 ALU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고, 누산기는 뭡니까? 영어로 accumulator register라 그래요. accumulator register. 누산기라고 하는 거는 실행된 결과를, 연산된 결과를 그때마다 기억시켜주는 저장 공간이에요. 5 더하기 3 빼기 2, 그럼 5와 3을 더한 거 8, 그 8에다 2를 빼주면 6, 그때마다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중간 결과를. 그게 누산기예요. 그러니까 연산장치가 기억이고, 니은은 제어장치로 가야 되겠죠. 자, 입력장치라고 되어 있어요. 입력장치. 키보드는 당연히 입력장치겠죠. 스캐너, 복사기처럼 생긴 거죠. 예, 스캐너. 터치스크린, 그러니까 터치하는 거니까 입력이고, 영상이 쏟아지면 나오면 그건 출력이고. 펌웨어는 뭡니까? 펌웨어는 하드웨어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를 펌웨어라 그래요. 우리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하드웨어죠? 내비게이션은. 그런데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내비게이션이 작동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펌웨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많아요. 펌웨어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자수첩 같은 거, 전자사전 이런 것들. 예. 프린터 인쇄 시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이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저는 이게 어려워요. 프린터 인쇄하다가 뭐 문제가 발생하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건지, 첫 번째가 이런 거지. 인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멈췄어. 근데 화면에 떠요. 종이가 걸렸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종이가 없습니다. 종이 없으면 종이 넣으면 되고, 잉크를 교체하세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화면에 뜨니까 하면 되는데,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래요. 그런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그 프린터 안에는 잉크를 그때그때마다 한 번씩 닦아주거든요. 잉크가 나오는 노즐을 닦아주거든. 그러면 노즐을 닦을 때 마른 거를 뻑뻑 긁으면 안 되니까 잉크를 조금 쫙 뿌려요. 뿌리면서 겉에 표면을 굳은 거를 긁어주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폐잉크가 프린터기 밑에 깔리거든요. 스펀지에 이걸 잉크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스펀지. 그 폐잉크통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기는. 얘가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폐잉크통에 스펀지에 잉크가 꽉 물려 있을 거 아닙니까? 꽉 차면 여차하면 세정 넘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멈춰요. 그리고 잉크를 교체했다고 치면, 그 안에 있는 스펀지를 교체했다고 치면 되느냐? 아니에요. 초기화 시켜야 돼요. 즉 프린터기가 몇 번 잉크 그 노즐을 닦았는지, 예를 들어 한 번 닦으면 한 1000번을 닦으면 폐잉크가 꽉 찬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997번 998번 1000번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걔를 초기화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경우 없으시죠? 프린터를 많이 안 쓰셨다는 거잖아. 인쇄를 많이 하면 그게 나타나요. 알게 돼요. 황당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서비스 센터에 가서 폐잉크통 갈아줘야 되고 초기화 시켜야 되고 공짜 아니거든요. 그거는 한 2, 3만원 주고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롤러. 종이를 집어넣은 롤러가 마모가 돼요. 오래 쓰면. 얼마나 많이 종이를 말고 들어갔으면 롤러가 종이를 집어넣으면 말지를 못해. 이렇게 드르륵 돌려줘야 되는데 못 말아. 거기다 고무줄이라도 하나 이렇게 말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그럼 또 롤러를 교체하러 가야 돼. 그것도 몇만원. 프린터기는 5만원 주고 샀는데 이래 고치고 저래 고치면 수리비만 몇십만원 나와. 그런 문제가 생겨요, 솔직히. 근데 그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지. 가장 만만한 게 뭡니까?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했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결과물이 번져. 잉크가 잘 안 나와. 제가 오늘 인쇄하려고 인쇄를 딱 했더니 중간에 한 5cm 단위마다 잉크가 안 나오는 거라 봤더니 검정 얻은 그 헤드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또 헤드 클리너 청소해 줘야 되거든. 이제 그런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원이 안 켜져. 전원이 켜졌는데 안 돼. 그럼 뭐 케이블이 꽂혀 있는지 빠져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스풀하고 시모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스풀은 뭡니까? 프린터기 본체에서 아래 한글 인쇄 명령을 걸어라, 스무브를 찍어라 그러면 스무 세트를 찍는데 직접 인쇄하려면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풀을 통해서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풀에 에러가 발생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럼 뭐 인쇄 취소를 하고 다시 한다거나 이건 가능하겠지만은 프린터를 껐다 키거나 하면 되겠지만, 시머스는 뭐냐면 윈도우가 켜지기 전에 컴퓨터를 처음에 켰을 때 점검하는 기능이거든요.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밥을 먹다 보니까 배가 아프네. 그러면 집을 헐고 새로 짓는다. 뭐 이런 문제, 그런 보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전혀 생뚱맞은 보기죠. 예. FTP는 뭐냐면은요, 자료실이 있어요. 내 컴퓨터가 있고 네이버 자료실이 있다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있다고. 클라우드가. 그러면 클라우드에 자료를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죠. 삭제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 거기 있는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 클라우드 상에 있는데 자료 공간에 있는 거를 삭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FTP는 파일을 전송해주는 프로토콜인데, 예.
그럼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있어. 한컴 타자 연습 프로그램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거지. 그럼 걔는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본래 크라우드라고 하는 기능은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개념하고 좀 다른 거고, 단지 저쪽에 있는 서버상에 있는 자료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료실. 그런데 자료실은 보내고 받고 필요 없으면 삭제하고 이런 기능만 있는 거지, 그 안에 자료가 있다고 해서 실행을 하면 그 컴퓨터에서 실행돼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네, 세 번째는 틀린 말이다. 자, 돋보기 기능. 돋보기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든 프로그램. 제어판에도 있나요? 제어판에도 보면 접근성. 돋보기가 없나요? 시각적. 고대비. 돋보기 여기 있나요? 돋보기 켜기? 돋보기 일단 해볼까요? 이건 아니고, 확인. 켜졌다. 더 크게 해볼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켜져가지고. 그런데 잠깐만, 이건 그렇다 치고 아까 문제가 뭐였어? 이건가요? 윈도우 키 누르고 오른쪽 판에 더하기, 빼기 더하기 되네. 그렇죠? 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윈도우 키 누르고 오른쪽 숫자판에 있는 더하기 빼기. 자, 여기 있네. 여기 그 다음에 윈도우 플러스 ESC 키를 누르면 멈췄어. 안돼. 로고 플러스 ESC. 아까 이거 돋보기 여기에서, 잠깐만요. 제어판에서 접근성에 가서 돋보기 끌게요. 돋보기 꺼보고 윈도우 로고 플러스 더하기. 그래도 되네. 이렇게 해도 되고,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ESC 키를 누르면 끝. 멈추는 거고. 잠깐만, 다시 보기라는 메뉴에 가면 도킹 모드가 뭐야? 어디 갔어? 돋보기 도킹됨. 렌즈는 뭐예요? 렌즈는 요렇게 움직이면서 갖다 대면 거기만 켜지는 건가? 요렇게 움직이네. 이렇게 전체가 커지면 정신없으니까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부분만 확대가 되는 거야. 괜찮죠? 그렇죠? ESC 누르고 어떻게 해야지? 해제하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요거 누른다. 요거 다시 눌러서 보기에 가서 전체 화면. 전체 화면이면 아예 처음부터 커지든지 다 켜지든지 끄든지 하는 거죠. 도킹되면 뭡니까? 아예 저게 나타나는 거야. 여기 이렇게 움직이면, 마우스를 움직이면 아예 저쪽 창에, 저 위에 창에, 보세요. 마우스를 제가 움직이면은 저 상단에 확대해서 나타나죠. 도킹이라는 건 도킹 스테이션에서 뭐를 이렇게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끊어? 로고 플러스 ESC. 저도 안 쓰잖아요. 제가 이거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안 쓰면 몰라요. 강사고 뭐고 간에. 그런데 도킹 모드를 실행하면 마우스 포인터 주변의 영역이 확대가 되는 거는 뭐예요? 렌즈죠? 아까 렌즈였잖아. 도킹 모드라고 하는 거는 상단에 확대된 화면이 따로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틀렸네. 어려워요.
그런데 컴퓨터 문제들이요, 기본적으로 이런 접근성 기능이라든지, 왜 접근성이란 기능은 나는 필요 없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기능이니까 내가 알아야 누굴 도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거 저런 거 뭐지? 지하철역에 보면 이렇게 뭐 많이 광고 나오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면 무슨 뭐 재생동기 뭐 가져와서 뭐 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뭐야? 남이 쓰러졌을 때 내가 도울 수 있게끔 하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쓰러졌을 때 남이 나를 도울 거 아닙니까? 그런 기능처럼 접근성 기능이 문제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 컴퓨터 윤리에 관한 문제, 윤리. 저작권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범죄, 컴퓨터 범죄, 사이버 범죄 이런 거 있잖아요. 보안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강화된다 이거지, 강화. 몇 년도에 무슨 컴퓨터가 개발이 됐고 이런 거 이제 출제 안 하겠다라는 거야. 몇 년도에 컴퓨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도 우리는 사용하는 거니까. 제어판. 아까 제어판에 가보니까는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웨어 장치를 확인하는 거라 그랬는데, 여기 시스템 및 보안, 여기 가볼까요? 예, 여기 뭐 많이 있는데, 하드웨어 쪽으로 가볼까? 장치 및 프린터, 장치 관리자, 또 뭐 사용자 프로필은 어디에 있나? 잠깐만, 이렇게 보면 어려우니까 작은 아이콘으로 볼까요? 사용자 프로필 계정은 있는데, 하드웨어가 어쩌라는 거야? 작업그룹? 제어판에 이런 말도 안 보이는데? 작업그룹이라는 말은 컴퓨터 용어에 나오는데, 장치관리자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이 컴퓨터 안에 어떤 하드웨어들이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첫째, DVD 장치가 뭐가 되어 있으며,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 그 장치가 뭔지, 채널이 뭔지. 우리 채널 배웠어요? 셀렉트 채널, 멀티플렉스 채널, 채널이 뭐 하는 거라 그랬죠? DMA 설명하면서 채널 먼저 설명했었는데, CPU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외부 장치를 관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냥 생소해 지금.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어댑터, 랜카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USB 메모리 같은 거, 이런 거 어떻게 연결하는 건지, 그 다음에 사운드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모니터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장치들이에요, 장치들. 그러면서 뭐 느낌표가 찍혔을 때 빨간색 X가 나왔을 때 이런 건 무슨 상황이냐, 이런 거 기억이 안 나시면 뭐 할 수 없죠. 장치관리자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 18번.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읽고 쓰고 제거하고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흩어져. 그러다 보니까는 조각들이 난다, 이거 조각.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책장에 책이 쫙 꽂혀 있었는데 어느 날 가서 보면 이 책은 저기 가 있고 저 책은 딴 데 가 있고 막 흩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다시 책 원위치해놔 이런단 말이야. 그래야 누구라도 와서 정리할 수 있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조각이 났다 그래. 그거를 프라그멘테이션이라 그래, 영어로. 프라그멘테이션. 그걸 다른 말로 단편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편화를 제거해야 돼. 조각이 흩어져 있는 거를 한데 모아줘야 돼. 조각 모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용량은 똑같은데 데이터를 읽고 쓰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되게 빨리 움직인다, 이거죠. 이 조각 모음은 실행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서 성인들은 조각 모음 실행 거의 안 해요. 애기들이 있는 데는 게임 같은 거 많이 설치하는 집들 있죠? 그런 집들은 느려져요, 컴퓨터가. 그 느려지는 이유가 이 조각 모음, 조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컴퓨터를 새로 사와서 거기다 어떤 게임을 설치했어. 그럼 잘 돌아가는데 뭐 이 게임 사용하다가 지우고 저 게임 사용하다가 지우고 막 또 뭐 이것저것 설치하다가 또 다 지워놓고 또 다른 게임 깔고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순서대로 쪼르르 깔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흩어져서 깔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느려지는 거예요. 이때 조각 모음 한번 해주고 나서 다시 또 게임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빠른 느낌이 확 닿았죠. 피부와 닿아요. 프린터 속성에 자,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는 무슨 프린터가 있나 한번 볼까요? 예, 여기 프린터기가 하나 있네요. 근데 이거는 뭐 진짜 프린터기는 아니고 가상 프린터기니까 가짜로라도 한번 프린터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잉크젯 프린터를 한번 제가 설치 한번 해볼게요. 앱손에서 나온 포토 프린터를 한번 제가 설치해 볼게요. RX630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모델인데요. 얘를 한번 제가 가상으로 한번 설치해 볼게요. 네, 다 설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프린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제 인쇄하려고 인쇄 명령을 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프린터기가 나왔잖아요. 고급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고급. 당연히 칼라로 제가 제작을 해놨잖아요. 고급 버튼을 누르면 요거 이미지로 인쇄하기, 뭐 파일로 인쇄하기, 뭐 중복 인쇄 시뮬레이트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네요. 다시 고급창을 띄우면 이렇게 떴네요. 이렇게. 이게 뭐야?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속성에 있는 고급을 말하는 건가? 여기도 없는데? 고급은 이건데? 그렇죠? 설정할 수 없는 항목이 뭐예요? 보안을 위한 사용 권한 설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참 애매하다. 여기 프린터에 가서 속성에 가서 볼 것도 없고 오른쪽 누르면 열기 프린터 속성 기본 인쇄 기본 설정 이것도 아니고 프린터 속성 아 여기서 고급? 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편하지. 문제를 다시 좀 볼까요? 프린터 속성에 가서 아 여기 속성에 가서 고급 주로 이제 스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스플 인쇄된 문서를 보관하는 기능 뭐 이번 값으로 인쇄하겠는 뭐 그 다음에 스플 기능 이런 거 있어요. 이 스플 기능을 빼버리면 스플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보안 얘기하는 건 끝에 보안이 따로 있죠. 고급 따로 있고 보안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어디서 말하는 거야? 고급 탭에 있는 고급 탭. 근데 보기는 뭐예요? 보안 탭에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겠지. 예. 그러니까 이 프린터기를 누가 사용할 수 있느냐?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권한. 보안에서. 근데 우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 집에 프린터기를 설치해 놓으면 우리 가족 구성원 누구라도 다 인쇄가 가능하겠지. 되게 어렵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20번. 컴퓨터 구성에 관한 정보, 즉 하드웨어적인 내용과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에 대한 모든 정보, 이런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 모음이 있어요. 자료 묶음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레지스트리라 그래요. 레지스트리. 시모스는 뭐라 그랬어요? 윈도우가 켜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시모스 정보라고 하고요.
캐시 메모리도 뭐라고 캐시 메모리는 CPU하고 주기억장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직접 가기가 뭐하니까는 캐시를 거쳐서 간다 그랬어요. 하드디스크 우리 아는 거잖아. C 드라이브 이런 거.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레지스트리겠지. 그러니까는 레지스트리가 뭘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기 중에 내가 아는 걸 정확히 파악하시면 돼요. 일단 하드디스크는 아니야. 캐시 메모리도 아니야. 그럼 3번과 4번은 빼고 1번과 2번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유추해 나가면 답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나서요. 21번서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목 엑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렬이라는 말은 뭐죠?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것이 숫자나 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셀의 색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다 작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숫자보다는 글자 값이 문자가 더 크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지정을 해서 그 목록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정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정렬하시오. 부서가 같으면 직책별로 정렬하시오. 직책이 같으면 급여가 많은 사람 순서로 정렬하시오 라고 해서 1차 기준, 2차 기준, 3차 기준, 4차 기준 해가지고 60개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정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과거 엑셀 2003 버전에서는 3가지 기준까지는 정렬할 수가 있었고요. 네 번째서부터는 정렬이 안 되던데 엑셀 2007 들어오면서부터 60개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항목이 뭐 몇 개 없잖아요. 뭐 이름 한 20가지 항목도 안 쓰니까.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또는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렇게 정렬할 수가 있는데 숨겨져 있는 줄은 무조건 제외합니다. 그러려고 숨겨놓은 거예요. 나는 얘를 그냥 꼭꼭 숨겨놓고 쓸 거야. 필요하면 다음에 꺼낼 건데 걔마저 정렬시켰는데 정렬할 때 걔가 포함돼 버리면 숨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번째가 틀렸다. 자, 지금은 이게 뭡니까? $500만원, 50만원씩 1년간 연이율 3%로 적금을 부으면 원금은 600만원인가요? 12번이니까 600만원에 이자 3%니까 83,191원이 들어오는데 이걸 1년치 말고 2년치, 3년, 4년,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보고 싶다 이거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데이터 표라고 하죠. 고급 필터는 뭡니까? 데이터들 중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들어서 걸러내는 게 고급 필터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일단은 통합은 뭐죠?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공항을 통해서 부산 공항을 통해서 인천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뭐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현재 목표값 찾기는 뭐죠? 예를 들어서 만기 후 금액을 나는 700만원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월 정금액을 얼마로 넣어주면은 월 적금액을 얼마를 넣어주면 만기 후 금액이 700만원이 될까 하고 역으로 계산하는 게 목표값 찾기였죠. 답은 데이터 표가 된다는 거죠. 자, 유효성 검사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어점수를 입력해라. 그러면 국어점수는 0점에서 100점 사이에 목록을 정해줄, 정수값을 넣어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여자, 아니면 남성, 여성, 아니면 남, 여 둘 중에 하나만 입력할 수 있게끔 목록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영문으로 입력할 건지 한글로 입력할 건지 IMA 모드를 지정해주는 기능도 있다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살짝 실행해 놓고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이름을 쓸 거고요. 여기는 코드를 쓸 거고요. 국어 점수, 영어 점수를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블록을 잡아서. 그럼 이 동네는 이제 우리말이 들어와야 되겠죠?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 IME 모드로 뭐가? 얘는 한글로 들어오면 되고. 여기는 IME 영어로 들어와야 되겠죠? 코드는요? 영문으로 들어와야 되겠고요. 여기는 또 0점에서 100점 사이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수값을 0점에서 100점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평가하는 날이 들어가는데, 평가는 뭐냐면 잘했다 못했다라는 걸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평가는 세 가지로 할 거예요. A, B, C로 평가할 겁니다. 그럴 때는 목록이라고 줘서 여기다가 A, B, C 해가지고 콤마로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내가 A인지 B인지를 고르는 거죠. 여기는 B, 여기는 A,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들어가면 무조건 영어고요. 그렇죠? 다시 영어고, 여기는 무조건 뭐다? 우리말이고, 여기는 무조건 뭐다? 영어가 들어가게끔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0점 또는 100점. 그러나 뭐 150점 집어넣으면 오류가 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는 거 아니었죠? 아까 컴마로 구분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값을 구분할 땐 다 쉼표로 구분하잖아요. 세미콜론을 구분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엑셀에서 어디예요? 셀 서식 지정해 줄 때 세미콜론, 양수일 때 세미콜론, 음수일 때 세미콜론, 0일 때 세미콜론, 문자일 때. 그래서 세미콜론을 3번 콩콩콩 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랬었잖아요. 그 문제는 있었죠. 근데 보편적인 상식선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구분할 때는 쉼표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쉼표로. 자, 외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는 뭡니까? 엑셀이란 프로그램 안에 엑셀이 아닌 외부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건데, 아래 한글이 엑셀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예, 있지, 뭐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엑셀을 개발한 MS사가 뭐 아쉬울 게 있다고 우리나라 한글 파일을 열든지 말든지 하는 걸 넣었을까요? 그건 안 넣었을 것 같아. 단 아래 한글에서는 엑셀 데이터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래 한글에 있는 기능으로 제작할 수는 있겠죠. 그렇잖아. 근데 엑셀 안에다가 뭐 아쉽다고 자기네들이 아래 한글을 가져오느냐 마느냐를 할 거냐 이거지. 예. 그리고 아래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문자를 많이 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아래 한글이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특성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쿼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쿼리는 뭐냐면 엑셀처럼 만든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조건을 지정을 해줘. 쿼리는 질의하는 거거든. 질의, 묻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가져와서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내가 가져와서 새로운 엑셀에다 가져오겠다 뭐 이런 건데, 하여튼 간에 답은 한글 파일이다. 당연히 파워포인트 파일도 가져오는 기능은 없습니다. 아래 한글이라서 없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도 없어요. 이건 뭘까요? A1부터 C5 영역까지, A1부터 C5까지 이게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A8부터 C10번째까지가 조건이에요. 이 중에 뭐가 해당하느냐? 첫째, 박씨인 사람만 걸러라. 박씨는 한 사람 있죠? 박은희 씨 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박씨이거나 또는 경기도인데 2000 이상,
1700 땡. 정선미 씨가 경기도 2000 이상 되네. 2500이요. 그럼 정선미 씨랑 박은희 씨 두 사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두 개 나오겠죠. 뭐. 메모. 통합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있는 그대로 인쇄할 수도 있고 끝에다 따로 모아서 인쇄할 수도 있고. 메모는 숫자, 문자, 말 그대로 메모니까 뭘 못 쓰겠습니까? 별표를 쓰든지 뭐 물음표를 쓰든지 상관없어요. 시트에 삽입된 모든 메모를 표시하려면 검토 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메모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도 메모 만들어 놓고 여기도 메모 만들어 놨는데 메모가 다 숨겨져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검토 탭에 가서 모든 메뉴를 펴라 그러면 착 보인단 말이야. 가려라 그럼 싹 가려지죠. 그렇죠? 예, 그런 기능이 있어요. 세 번째 맞는 말이고요. 자, 딜리트 키 누르면 뭐 하는 겁니까? 값만 지우는 거죠. 메모 안 지워지죠. 예, 네 번째 아주 이게 쉬운 문제잖아 이런 거는. 27번 이게 뭡니까?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복사한 데이터를 여러가지 붙여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복사 눌러놓고 여기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는데 메모만 붙여라 그러면 어떻게 돼? 메모만 싹 들어왔네? 메모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기능이 있고 잘라내기를 해서 붙여넣을 때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볼까요? 자, 제가 원본을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블럭 잡아서 잘라내기 했어요. 그리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없네. 아, 잘라냈으면 다 가져와야지 뭐 빼고 가져와? 복사를 했을 때 다 가져올 거냐 일부만 가져올 거냐 꾸며서 가져올 거냐 이거죠. 붙여넣기 서식을 선택한 경우에 서식만 붙는 거죠. 내용은 안 붙지. 자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였는데 자 여기는 지금 색깔을 제가 빨간색으로 만들고요. 빨간색으로 만들고 가운데 정렬을 할 거예요. 가운데 정렬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요 자리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누르고 서식만 붙이면 서식만 왔단 말이에요. 서식만 여기다 글자를 쓰는 순간 빨간색 왔네요. 가운데 정렬됐고 여기는 여기 그대로 있지 뭐 왼쪽에 있는 거예요. 서식만 가져오는 거죠. 그럼 내용은 안 가져오는 거죠. 근데 내용도 가져온다니까 그럼 서식의 의미가 없지. 나머지는 동일한 거고요. 행렬바꿈도 있어요. 행렬바꿈 이런 거죠. 자 복사해서 여기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고 행렬바꿈을 눌러주면은요 이렇게 가로로 나열된 항목이 세로로 나열돼요.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네. 2번이 틀렸네요. 이거 어떻게 해? 이게 지금 뭐예요? 369 3단, 6단, 9단만 색깔을 바꾸래. 그러면 공통 특징을 알아야죠. 369니까 CFI니까 3의 배수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줄이 아니라 칸이. 자, B2가 어디야? B2. 달러 B2가 어디야? 달러 B2가 여긴가요? 여기? B2부터 I11이니까 B2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블럭을 잡아서 요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B2의 값이 여기 B2의 값 요거 3, 6, 9잖아요. 그렇죠? 이 369 얘가 3의 배수이냐 MOD니까 뭐 나머지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 하는 거잖아.
그런데 3번과 4번은 무슨 의미예요? B2를 3으로 나눴더니 0이라는 건 몫이 0이라는 뜻이고 MOD가 0이라는 건 나머지가 0이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달러가 B 앞에 붙느냐 숫자 앞에 붙느냐 이거잖아요. 글자 앞에 붙느냐 숫자 앞에 붙느냐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B2 그러니까 C2죠. C2 데이터는 B2를 먼저 잡기는 블럭을 잡는데, 자 C2 F2 I2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이죠. 두 번째 줄. 그러니까는 B2 여기서 말하는 B2는 뭐예요? B2, B3, B4, B5, B6 이런 뜻이고, 여기서 B2에 달러가 이 숫자 앞에 붙은 건 뭐예요? B2, C2, D2, E2 하는 두 번째 줄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두 번째로 가야 돼요. 자, B2 2죠? C2 3이죠? F2 6이죠? I2 9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값이 3의 배수로 떨어지냐 이거지. 3의 배수냐 이걸 보기 때문에 2라고 하는 것 앞에 달러가 찍혀야 돼요. 1번처럼 하면은 뭐를 따지는 거냐, 여기 6 12 18 이렇게 회색 줄이 나타나요. 안 돼요. 예.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뭐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를 만드시오 뭐 이런 거 우리 했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느 셀에 이동한다, 합계를 구한다, 자동 채우기를 한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걸 순서대로 저장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때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의 저장 위치를 설정하면 뭐가 됩니까? 언제든지 그 매크로가 작동이 되는 거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현재 문서에다 저장했었잖아요. 현재 문서에. 우리 문제는 여기에서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를 기록할 때 현재 문서에다 저장했단 말이야. 근데 개인용 통합 문서에 저장하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파일에도 적용되고 또 다른 문서를 불러갈 때 거기서도 적용되고 한다는 그런 거고. 매크로 이름은 공백이 포함될 수 없고 반드시 첫 문자는, 첫 글자는 글자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매크로는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VBA 언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잘못 기록되더라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그냥 매크로 1이라고 쓰고, 제가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블럭 잡아서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줄을 치고, 특히 첫 줄은 빨간색 그리고 가운데 정렬 노랗게 칠하는 이렇게 매크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자,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뭔 얘기냐 보세요. 다 지웠는데 제가 이제 매크로를 실행할 겁니다. 매크로 1을 실행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착 이렇게 칠해지잖아요. 글자 써지잖아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운데 정렬 됐죠? 근데 이 매크로를 잘못했어. 그럼 이 매크로를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면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요. 이렇게 코드가 이거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뭐 한 거 있었잖아요. 그 매크로예요. 이게 이때 요 매크로 이름 매크로 1이라고 하지 말고 얘를 이래저래 라는 이름으로 고쳐 놓으면은요, 가서 보면 이래저래로 바뀌어 있어요. 이름은 여기서 못 고치고요, 편집에 가서 요걸 고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녹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호따옴표는 뭐냐면, 예, 이건 설명문이에요. 설명문인데 호따옴표 호따옴표를 치면은 설명문으로 인식을 해요.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셀렉트를 했어요.
그 테두리선 그리고 거기다가 색깔 칠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거를 내가 직접 이거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수정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빠져나오면 만약에 B14부터 하지 말고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K에 100부터 K에 122번째까지 움직이는 걸 한번 해볼게요. A부터 A의 100번째부터 K의 122번째까지 움직이는 거로 제가 명령을 고쳐놨어요. 그래갖고 매크로 한번 실행해보면은요, 자, 잠깐만, 쭈구리, 왜 안 움직이지? 됐다. 저 밑에. 됐다. 됐죠? 그리고 일로 오게끔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일로 오게끔만 해놓은 것 뿐이고, 되긴 됐어요. 근데, 색깔이 뭐가 깨졌다? 뭐가 이상하게 됐네. 그렇죠? 뭐, 잘못 건드렸나 보지? 야매로 건드렸나? 왜 안 돼? 하여튼 뭔가 고치긴 뭐 고쳐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컨트롤 C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블록 작업 컨트롤 C는 복사인데, 매크로 명령이 컨트롤 C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C 복사 기능보다는 매크로 명령이 우선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가기 키로 매크로 실행하면 오류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작동은 됩니다. 우선 작동된다는 거죠. 자, 3번 문제처럼 다음을 실행했더니 뭐가 제대로 안 됐다, 아니면 답이 다르다, 이걸 골라봐라 이거예요. 이거 뭔가 보세요. A2부터 C2까지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게 뭡니까? 100, 200, 300 중에 제일 큰 거는 300이고 200이 두 번째로 크죠? 이거는 A2부터 D2까지 두 번째로, 그러면 300이네? 1번은 200이고 2번은 300이니까 서로 답이 갈라졌어요. 그랬죠? 스몰은 뭡니까? A2부터 C2까지 두 번째로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100이고 두 번째는 200이고, 자, A2부터 D2까지 4개 중에 두 번째로 작은 거 200이잖아. 그대로. 그러니까 2번만 300이었잖아요. 이런 거죠. 이때 달러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는 거고. 함수 사용. 중첩함수는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막 들어가요. 특히 if문처럼 if 괄호 열고 뭐라면 또 if 뭐라면 if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통 7개, 8개 이렇게 중첩할 수가 있어요. 3개는 아니고. 근데 문제가 뭐야? 옳지 않은 거? 오케이. 자, 머리끌 바닥끌이라는 말이 나와요. 머리끌 바닥끌. 한번 해볼게요. 보기에 가서 페이지 레이아웃 이렇게 보여요. 그럼 여기 머리끌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머리끌. 이때 머리끌에는 뭐가 있냐면은요, 페이지 번호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날짜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오른쪽 끝에는 뭐 현재 시간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 나눠서 알아서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지정해주면. 위에 있으면 머리끌, 밑에 있으면 바닥글이라 그래요. 이때 머리글과 바닥글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페이지 번호, 전체 페이지 번호, 현재 날짜, 현재 시간, 현재 이걸 저장하면 이 경로, 파일의 이름, 시트의 이름, 여기다 뭐 그림 이런 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아까 보기 중에 뭐가 있더라? 표, 이거는 못 넣어요. 아래 한글에서는 머릿말 꼬리는 말이에요. 아래 한글은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하는데
이 머릿말 꼬릿말에는 표를 넣든 뭐를 넣든 내가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MS 계열에 있는 머리글 바닥글은 정해져 있어요. 페이지 번호, 뭐 파일의 이름, 뭐 전체 페이지 수, 현재 페이지 수, 뭐 이런 거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뭘까? A 4번째 나무서부터 E 10번째 45가지 데이터들 중에서 수확량이라는 거에 대한 디에버레이지 평균을 구하래. 수확량. 우리는 여기를 뭐를 썼어요? 수확량 대신에 D의 4번째를 선택하기도 하고 1, 2, 3, 4를 쓰기도 하죠. 근데 다운표에다 수확량이라고 써도 돼요. 근데 조건은 뭐냐면 A1부터 C2까지래. 나무는 배여야 되고, 배.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어요, 배가요. 높이는 10 넘어야 돼. 그러니까 18, 12는 넘는데 9는 안 넘네. 띄고. 높이는 20보다 작아야 돼. 아, 따로 보고 있네. 그러니까 10보다 커야 되고 높이가 2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거네. 뭐 이거 높이가 18, 12 이거 맞죠? 9는 아니잖아. 그러면 수확량의 평균이니까 14와 10의 평균이 얼마야? 12이네. 얘가 24니까 평균 구하라 그랬잖아요. 10이 맞네. 뭐 계산 가능하시죠? 네. 셀 참조에 관한 거. 수식 작성을 할 때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뭔 얘기예요? 이거잖아. 여기다가 는 하고 수식을 여기 어떤 셀을 클릭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클릭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 주소로 들어가지 어디 절대 주소로 들어가. 절대 주소로 들어가려면 달러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건 F4번 키 눌러서 움직였잖아요. 그냥 클릭하면 상대 주소로 들어가요. 절대 주소가 아니다. 수식의 셀 참조를 입력한 후에 셀 참조의 이름을 정의한 경우에는 자 보세요. 제가 는 해가지고 얘를 가리켰단 말이야. 얘를 가리켰어. 얘가 만약에 20이었으면 당연히 얘도 20을 가리키는 거죠. 얘를 가리켰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국어 점수라고 썼어. 이렇게. 그렇다고 뭐 얘가 에러가 나는 건 아니죠. 셀을 참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름을 정의하던 먼저 정의한 거를 참조하던 먼저 정의했으면 자 보세요. 는 해서 얘를 가리키면 이때는 참조된 주소 이름으로 들어가고 아까는 먼저 참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셀 주소로 들어가고 그런 것 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셀 참조 앞에 워크시트 이름과 마침표를 마침표가 느낌표인데 자 보세요. 는 시트 두 번째에 있는 A의 첫 번째 셀을 가져오시오. 시트 2라고 돼 있는 시트에 가서 A의 첫 번째 셀을 값을 가져오시오. 느낌표가 들어갔잖아요. 느낌표가. 예. 느낌표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 셀을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 붙여넣기 옵션에 셀 연결 명령을 사용하면 셀 참조를 만들 수도 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셀을 여기다 복사해서 붙여넣었어요. 여기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연결해 붙여넣기 하라고? 이거잖아. 즉 우리가 여기서 는 해가지고 얘를 가리킨 거잖아요. 이렇게 가리키는 거잖아. 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얘를 복사했잖아요. 여기다 붙여넣었잖아요. 그럼 얘가 20이면 얘가 20이고 얘가 50이면 뭐야? 얘는 그대로 20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다시 연결하여 붙여넣기 하면 이 값을 따라간단 말이야. 그때는 따라가. 그때는 뭐예요? 절대로 따라가지, 상대가 아니라. 헷갈려요? 네 번째가 맞는 말이에요. 요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까탈스럽다고 보시면 돼요. 까탈스럽다. 다음 중 워크시트에 관한 설명에도 옳지 않은 거 됐어요. 워크시트 새 통합 문서에는 하나의 엑셀 파일 안에는 밑에 시트 1, 시트 2, 시트 3 해가지고 255개의 시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워크시트를 255개 하던 차트 시트를 255개 하던 합쳐서 255개지, 워크시트, 뭐 다이얼로그 시트, 매크로 시트, 그 다음에 뭐 차트 시트 각각 255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화면 밑에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누를 때마다 시트가 들어가는데 워크시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삽입 누르면 보잖아요. 차트 시트냐, 뭐 매크로 시트냐, 다이얼로그 시트냐, 이게 집어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삽입을 누를 때마다 난 차트 시트로 넣겠다. 그러면 이게 차트가 들어가고, 나는 여기다가 매크로 시트를 넣겠다. 그럼 매크로 시트가 들어가고, 나는 여기다 다이얼로그 시트를 넣겠다. 그럼 다이얼로그 시트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시트가 총 합쳐서 255개다. 각각 255개는 아니다. 시험 문제 나왔던 보기예요. 각각 255개를 추가할 수 있다. 이건 틀린 말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공백 문자를 포함하여 최대 31자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런 기호들, 특수한 기호, 별표, 물음표 이런 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건 맞는 말이고요. 컨트롤 Z 하면 뭐가 돼요? 실행 취소하는 거죠? 근데 삭제하는 경우는 꽝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취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뭘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뭘 만들어 놨는데 얘를 지웠어. 이렇게 지웠단 말이야. 아차! 실행 취소하고 싶어. 이게 컨트롤 Z거든요. 얘가. 이게 컨트롤 Z야. 이렇게 누르면 살아나는 거지. 그런 건 가능한 거지. 근데 이 시트 자체를 삭제했단 말이야. 삭제. 그럼 뭐 못 살려요. 그때 얘는 어떻게 됐어요? 시트가 사라졌잖아. 거기에 있는 첫 번째 셀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 시트가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참조를 못하는 거지. 건너방 가서 뭘 가져오라 그랬는데 건너방이 없어지면 물건을 못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죠. 3차원 차트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거냐? 그런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뭐예요? 원형 그래프인가? 잠깐만. 3차원 차트? 1번은 뭐예요? 파이 그래프예요? 잠깐만, 데이터를 한번 써봅시다. 여기다가 50, 60, 70, 80 이렇게 블록 잡아서 삽입해 가서 뭐를 만들어 볼까? 아까 영역형이었나요? 영역형? 3차원이 있네? 3차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형 말고 뭐가 있었죠? 이거 도넛형. 도넛형은 3차원이 없는데? 2차원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거품형이야? 뭐야? 이거는 뭐, 이거 분산형이네? 분산형은 3차원이 없잖아요. 조금 전에 줄 칙칙 꺼준 건 뭐야? 주식형이거든? 주식형도 3차원 없어요. 우리가 아는 3차원은 막대. 가로든 세로든 막대. 꺾은 선, 3차원 꺾은 선이 있어요. 그렇죠? 원형도 3차원 있습니다. 영역형이 있어요. 분산형 없죠? 또 주식형 없고 표면형 없고, 표면형 없죠?
이건 뭐야? 이거 3차원인가? 표면형은 3차원. 표면형 자체는 3차원으로 돼 있고, 도넛형은 없고, 거품형 없고. 거품형? 3차원이라는 거는 동글동글한 거, 입체적으로는 보이는 거?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런 보기에는 아니죠? 3번. 헷갈리네, 이런 거. 매크로 대화 상자의 옵션 단추는 편집 단추는 자, 아까 매크로에 가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매크로에 가면 편집 단추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단추? 옵션 단추는 뭐야? 옵션 단추 여기 있네. 옵션 단추는 뭡니까? 컨트롤 Q, 컨트롤 Q를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해라. 이런 걸 지정해 줄 때 쓰는 거고. 바로하기 키나 설명. 여기 설명 있었죠, 여기? 이 본 매크로는 뭡니다 하고 쓰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름 변경하는 거. 이름 변경 아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여기 편집 모드에 들어가서 여기 이름 바꾸고 그랬잖아요. 이래저래 이런 거. 편집 모드에서 하는 거고. 이것도 어렵네. 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오로지 뭐만 했는데 매크로 기록 이것만 눌렀었잖아. 여기에서 그냥 한꺼번에 쓰고 말았잖아요. 이렇게 쓰고 나면 고쳐야 되잖아. 고칠 때는 매크로 대화상 매크로 상자에서 실행, 편집, 옵션 이런 거 삭제하면 지우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이게 뭘까? 남녀 합계 같이 들어갔네. 계열 겹치기가 있나요? 계열 겹치기? 남자반 여자반이 반 겹친 것 같은데? 주는 꿈이 뭔지 아시죠? 0에서 20, 20에서 40, 60에서 80, 80에서 100. 그 다음에 그 주는 꿈과 주는 꿈 사이에 작은 눈금이 걸려있죠? 그게 보조 눈금. 근데 안쪽으로 돼 있잖아. 안쪽으로. 뭔 얘기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까 삽입에 가서 막대를 만들면 여기 눈금 보이세요? 여기 눈금선을 제가 지워버릴게요. 눈금선이 밖으로 가 있죠? 눈금선이 밖으로 가 있잖아요. 이 눈금선을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차 그러면 앞뒤로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없음하면 안 보이는 거지. 보조 눈금선은 근데 제가 아까 눈금선을 지웠죠? 눈금선 보여드릴까 다시? 자, 주눈금선 보이죠? 주눈금과 주눈금 사이에 뭐가 있죠? 잘 자란 거예요. 그게 보조 눈금이라고. 근데 우리 실기 시험에는 보조 눈금을 안 쓰기 때문에 한 번도 아직 안 해본 거죠. 남녀가 돼 있고요. 데이터 원본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밑에 합계는 아니죠? 아니다. 이 합계는 아니죠. 요거. 지금 구분서부터 남녀까지만 잡은 거죠. 오른쪽 합계는 안 나온 거죠. 아니면 남녀 합계가 나온 거고 아니네. 1, 2, 3, 4반 합계하니까 그 중에 남자 여자만 나온 거지 오른쪽 합계 계열은 안 나왔네. 전체는 아니잖아. 뭐 하나 빼먹었잖아. 39번 차트에 관한 거. Alt키 누르고 조절을 움직이면 셀의 크기만큼 맞춰준다 그랬죠? Alt키 누르면. 컨트롤키 누르고 움직이면 뭐가 돼요? 이걸 컨트롤키 누르고 움직이면 안 움직이는데? 본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도형 같은 걸 그려놓고요. 컨트롤키 누르고 움직이면 복사가 되는 거예요. Alt키 누르고 움직이면 셀의 크기만큼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는 거고 컨트롤키 누르면 뭐가 된다? 복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차트를 복제하는 거는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차트가 또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빼놨지. 그러나 도형을 가져오거나 그림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이런 수식을 가져와서
이 테두리 선 있잖아요. 테두리 선을 가지고 끌고 가면 이동이고,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복사가 되거든. 그러니까 컨트롤 키 누르면 복사가 된다라는 말은 보편적인 말이에요. 포토샵에는 컨트롤 키가 아니라 다른 키를 눌러야 되고. 자, 인쇄 관한 설명.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에 숨기기 실행한 영역도 인쇄된다? 숨기기 했는데 인쇄가 돼? 그렇잖아. 뭐 아무것도 안 보이려고 숨겨놨더니 그것까지 다 인쇄되면 그럼 어떻게 해놔? 숨길 수가 없잖아. 그것도 말이 이상하지. 도형들을 함께 인쇄하려면 인쇄 대화 상자에서 이거 지금 도형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요. 이 도형도 들어갔잖아요. 그럼 인쇄 명령 걸면 어떻게 돼요? 미리 보기 해볼까? 다 나와요. 그냥 다 나온다고. 뭐 빼고 넣고 하는 거 없어요. 워크시트에 삽입된 차트만 인쇄하려면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인쇄를 누르면 다 나와요. 차트도 나오고 도형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인쇄 명령을 걸면 차트만 나와요. 확대가 돼서 촥 이거는 나온다 이거죠. 여러 시트를 한 번에 인쇄하려고 그래? 여러 시트? 여러 시트? 선택한 지금 차트를 건드렸죠? 제가 시트를 선택하고. 전체, 선택 영역, 선택한 시트, 여러 시트란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은 없고, 그냥 다 할래? 현재 것만 할래? 이건 있네. 시트 1번, 시트 3번만 인쇄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 할래? 얘만 할래? 이거지. 오, 사탕 발림인데? 여러 시트를 한 번에 인쇄하려면 여러 시트를 선택하면 된대. 그럼 여러 시트 어느 건지는 이제 나중에 선택하면 되겠다 이거죠? 그런 말은 없네요. 예.